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T 코리아 GTT쇼 자율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GTA 중심 클라우드 보안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보안 위협이 대두되면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자율보안 체계, 국가망 보안 체계 등을 포함한 조직의 보안 체계 구현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SGA 솔루션즈의 자율보안 프레임워크 등을 중심으로 은행권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GTA 기반 보안 전략을 제시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SGA 솔루션즈의 김광훈 전무님과 박진선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웨비나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SJ그룹의 재무전략과 IR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재무기획실장 박진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GA 솔루션스에서 보안기술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훈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전무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선 저희 SGA 솔루션스에 대해서 우선 기업 소개를 우리 박진선 상무님께서 좀 하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로 트러스트로 향하는 보안 패러다임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향하면서 우리 보안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요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은행권의 자율보안 체계, 그리고 공공 분야의 N2SF, 그리고 국방의 KRMF,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요. 제로 트러스트와 오버레이 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박상무님, 오늘 웨비나 주제에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SGA 솔루션즈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물론 보안 분야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회사이지만 이 급변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SGA 솔루션즈는 어떤 비전과 그리고 로드맵으로 대응할지 궁금한데요. 상무님, 우선 이 SGA 솔루션즈가 어떤 회사이고 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잠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통합 IT 보안 전문 기업 SGA 솔루션즈의 기업 비전, 그리고 주요 사업 영역, 기술력,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GA 솔루션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최적화된 보안 기업입니다. 먼저 정보 보안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커버하는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실적과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술력뿐 아니라 실제 적용 경험과 운영 기반이 매우 탄탄한 보안 전문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먼저 보안 위협 자체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320 디도스, 그리고 농협 전산망 사태, 그리고 인터파크 정보 유출 등은 과거 대표적인 대규모 사례였는데, 최근에는 솔라윈스 공급망 공격,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해킹 위협까지 확산되면서 공격 방식이 매우 정교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고 백신으로는 막기 어려운 복합적 다단계 위협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안 수요가 급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컴플라이언스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그 관련 법령 등이 굉장히 빠르게 정비가 되면서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보안 체계 구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조달 요건으로, 민간은 인증과 컴플라이언스로 인해 보안 체계의 도입과 유지가 생존과 직결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보안 체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기기가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그리고 클라우드 중심의 업무 인프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 시스템 영역에서 클라우드 보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정부에서는 M2SF라고 하는 국가만 보안 체계와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 중이며, 민간에서도 최근 이 통사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되면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의 범위도, 요구 수준도 모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보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SJ솔루션즈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통합 보안 전략과 검증된 기술력, 그리고 공공, 민간 경험을 결합한 실전형 대응력으로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설립연도는 2002년으로 약 20년 이상 보안산업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저희 최영철 대표께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연구원 출신으로 2000년 초반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체계를 구축을 주도하며 전자정부 초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보안 전문 기업의 대표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최근에는 제로 트러스트 2.0 지필진으로 참여한 바 있는 국내 대표 전문가입니다. SJ솔루션즈는 보안 기술에 특화된 코스닥 상장사로서 2024년 기준 자산은 약 642억 원, 매출액은 429억 원, 자본금은 77억 원, 직원 수는 110명으로 중견 보안 기업 중에서도 재무 안전성과 기술 집약도를 중심으로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SJ솔루션즈는 다음과 같이 6개의 핵심 보안 영역에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AI, 인증, 문서 보안, GTA 등 다양한 보안 영역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력의 기반은 확실한 R&D 중심 구조, 공공인증 실적, 그리고 전략적 관계사 네트워크에서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공공인증과 수상 실력을 확보하고 있는 독립기술 기업이면서도 다음과 같은 관계사와 함께 보안, 교육, ICT, 금융, 응용기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 레드게이트로 출범한 저희 회사는 외산 일색이던 시스템 보안 분야에서 국산화를 실현하며 기술 전문성과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2012년 비시큐어를 흡수합병 및 사명 변경을 통해서 응용 보안까지 영역을 넓혔으며 기술력과 시장 신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는 기술 기반과 공공시장 기반을 동시에 다져온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SJ솔루션즈로 서명 변경과 함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대외 신뢰성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이후 대규모 사업들에 굉장히 참여하면서 기술 융합형 서비스가 보다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 지능형 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 시큐리티 기술 개발 등 대규모 국책과제 수행까지 확장하며 R&D 중심으로 기업으로 성장을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시기는 SJ가 단순 솔루션 공급을 넘어서 플랫폼 인증, 시각화, AI 등 기술 융합형 보안 기업으로 도약하던 시기였습니다. 2022년 시스템 접근 통제 전문 기업 SGN을 계열화하면서 보안 수직 계열화를 추진했고, 2023년에는 SG그룹 창립 20주년과 함께 다수의 국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수주했고, 대규모 확인 서비스 기술 확보,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정식 출시하면서 기술 사업 양면에서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SJ솔루션즈는 2002년 창립 이래로 기술, 신뢰, 정책 대응력, 시장 적용 4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지금은 정책과 기술을 리드하면서 다음의 10년 SJ 3.0 시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넘어 보안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SJ솔루션즈는 단일 기업이 아닌 다양한 관계사들과 함께 시너지 기반의 ICT 융합 보안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바로 그 관계사 현황과 역할을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J는 교육 및 공공 IT 솔루션을 중심으로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IT 인프라 납품, 에듀테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JEPS는 축적된 기술력과 안정성으로 기업 및 공공 환경에서의 엔드포인트 보안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SJ는 서버와 주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통제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즉, 권한관리 및 감사 기록, 접근 통제 등 시스템 운영단의 보안 통제를 전담하고 있어 보안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보이사이는 2차원 고밀도 바코드 전문 기업입니다. 보이사이 코드를 통해서 문서 내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엑시스 인베스트먼트는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신기술 금융회사로서 SJ그룹의 전략적 투자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생 기술 기업과의 협력, 보안 기술의 수평 확장,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J솔루션즈는 단순한 보안 기업을 넘어서 교육, 금융, 의료, 부동산, 투자까지 연결되는 ICT 융합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탄탄한 기술 기반과 시장 적응력, 응용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SJ솔루션즈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R&D 인프라와 기술 인력 현황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이 단순 공급이 아닌 내재화된 기술력과 연구 역량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SJ 기술연구소에는 저희 전체 현재 직원 중 무려 전체 그룹적으로 봤을 때 110명의 연구 인력이 R&D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SJ그룹 전체의 37%에 달하는 수치로 보안업계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전문 인력 기반만 38명, 다시 말해 R&D 전문 인력이 약 34% 이상이 고급 이상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을 내부에서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단순한 개발 수행을 넘어서 신기술 창출, 제품 고도화, 보안 아키텍처 설계 등 핵심 기술 개발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R&D 역량은 단지 인력 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과를 창출했는가도 매우 중요하죠. 저희는 총 149건의 다양한 국가 공인 지재권과 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있기에 우리는 시장 변화와 보안 위협에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민간 대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고객들과 협업하며 고객들과 지속가능한 보안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은 기술력만큼 신뢰와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관과 어떤 규모의 고객들이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가가 그 기업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SJ솔루션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공, 금융, 교육, 의료, 민간,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J솔루션즈는 단순한 보안 솔루션 공급사를 넘어 국가, 공공, 민간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통합 보안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기반은 앞으로도 SJ솔루션즈가 더욱 확장 가능한 보안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벌써 23년의 청년 기업으로 성장한 SJ솔루션즈는 보안 분야의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인력 그리고 탄탄한 생태계까지 모두 갖춘 훌륭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 다양한 산업에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SJ솔루션즈가 주력하는 지금이든 아니면 차후이든 주력하는 솔루션과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 로드맵을 알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제로 트러스트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SJ솔루션즈가 실제로 어떤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즉 사업 영역 전반에 대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일 솔루션 기업이 아닙니다. 시스템 보안, 응용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은 물론이고 제로 트러스트와 N2SF 클라우드 보안, 그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차세대의 보안까지 통합 보안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시스템 보안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서버 보안, 시큐어 OS 부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서버 보안에 특화된 커널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레드캐슬 등 대표 솔루션은 국가정보화 사업 조달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시스템 자산에 대한 접근 통제, 감사 기록, 위협 탐지까지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보안 방식만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상머신,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까지 포함하는 다계층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나 기업 내부 사용자를 보호하는 엔드포인트 보안 역시 저희의 강점입니다. 대표 솔루션으로는 바이러스 체이서 AI, 내 PC 지킴이, 패치 관리 시스템 등이 있으며 개별 PC의 취약점 점검까지 정책 기반 제어, 악성 코드 탐지까지 전방위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N2SF 컨설팅 사업 분야는 SJ솔루션즈의 미래 전략 핵심 축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로 풀스택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상용화하였으며 정부기관 제로 트러스트 전환 컨설팅, N2SF 정책 적용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뿐 아니라 SJGTA 플랫폼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술 적용과 운영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용보안 영역은 출력물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방지, 전자서명 등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SJ솔루션즈는 기초 인프라 보안부터 차세대 보안, 사용자 보안, 문서 인증까지 보안 전 영역에 걸쳐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는 그 변화에 가장 먼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SJ솔루션즈가 국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왜 리딩 기업이라 불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안 환경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확산, 재택 원격 근무의 보편화, 그리고 AI 기반 공격 증가에 따라서 기존 경계 기반 보안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N2SF 국가망 보안 체계와 제로 트러스트 모델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실제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전체 침해 사고가 약 47.8%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버 해킹은 81.3% 급증했습니다. 이는 경계형 보안 시스템만으로는 더 이상 조직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AI를 활용한 공격, 오픈소스 공급망 위협 등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에 따르면 제로 트러스트 시장은 2029년 78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보안 아키텍처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국정원은 2026년까지 모든 정부 부처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수요가 동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SJ솔루션즈는 이 변화의 중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키사 주관 제로 트러스트 사업에서 3년 연속 주관사로 선정된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는 기술력뿐 아니라 정책 대응 능력, 실제 구축 경험까지 두루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민간과 공공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로트러스트 생태계 조성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J솔루션즈는 변화하는 보안 위협 환경, 국가 정책, 시장 흐름을 모두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기술과 정책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보다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구현하는 보안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네, SJ솔루션즈가 포진하고 있는 시스템,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제로트러스트, 그리고 N2SF, 차세대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 전방위 통합 보안 솔루션은 모든 기업에게 정말로 든든한 방패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무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자율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GTA 중심 클라우드 보안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전무님, 이제는 생성 AI 그리고 또 제로 트러스트 시대라고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 변화가 큰 만큼 또 보안 패러다임도 급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 중인 보안 체계는 경계 기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존의 보안 체계에 대한 한계론이 가장 많이 나온 시점이 바로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글로벌하게 현재의 보안 체계에 대한 회의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잡지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그런 회의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내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코로나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의 보안 체계와 관련한 리서치 결과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보안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루도록 할 텐데요. 당시 사무실 등의 거점 중심의 그런 근무 형태에서 재택근무 형태로 업무 형태가 변하면서 그에 따른 업무 환경, 즉 임직원의 물리적 위치가 변함에 따라 데이터의 이동 경로도 복잡하게 변하게 된 거죠. 저도 코로나 당시에 일본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요. 재택근무로 급하게 전환하면서 기존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에 대해 급하게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제한적인 환경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확대하면서 재택근무 형태를 고려했던 기억이 나네요. 기존의 보안 체계, 즉 경계 기반의 보안 체계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나 몇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기반 보안의 무력화. 사실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경우에는 물리적 환경과 많이 비슷하게 구성된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경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보안 체계라서요. 일단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렵지,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즉 내부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내부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됩니다. 코로나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 경계가 없어진 환경에 직면했다는 것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코로나와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채 도입된 원격 근무 환경에 의한 그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격 표면이 넓어지고 그만큼 취약점도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첫 번째 내용과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 보안 체계는 일단 보호 조치 중인 어느 경계선 안에 존재하는 사용자는 신뢰를 전제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원격 근무 환경에서는 이런 게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내부, 외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접근 시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매번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네, 전무님 말씀을 들으니 그야말로 전면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도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단까지 모두 변화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클라우드 보안 기술은 어떤 변화 속에 있고 또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핵심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현대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을 혁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모든 종속성을 포함하는 경량의 실행 단위죠.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컨테이너는 또한 빠르고 신뢰성 있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및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흔히 MSA라고도 하죠. 이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작고 독립적으로 배포 가능한 서비스의 집합으로 분리합니다. 이 접근법은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 유지 보수성, 그리고 더 빠른 개발 주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비스 메쉬는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을 쉽게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프라 계층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단순화하고 보안, 모니터링, 부하 분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불변 인프라는 한번 배포된 후에는 변경되지 않는 인프라를 말합니다. 이 접근법은 환경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성 드리프트를 방지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언적 API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을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보다 쉽게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날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모델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조직이 자체적인 요구사항에 맞춰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는 사실 기존의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은 조직이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개발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제어권과 보안을 중시하는 조직에 적합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IaaS는 기본적인 컴퓨팅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사양의 서버를 가상 머신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확장 가능합니다. 카스 모델에서는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같은 현대적인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지원합니다. 파스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발자는 인프라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파스는 종종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모델에서는 개별 함수의 실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민첩한 개발과 자동화된 확장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SaaS 모델은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인프라나 플랫폼 관리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협업 툴이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이런 서비스 모델들은 각기 다른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직의 목표와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서 클라우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모델의 이해와 적용은 현대 IT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했다 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보안 위협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손실, 유출, 변조 위협, 인증 및 권한 관리, 내부자 관리 실수 등 기존에도 존재하던 위협들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에 클라우드 고유의 보안 위협들이 추가가 되는 모양이 되겠죠.
API 취약점 등 클라우드형 취약점들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기술 발전의 히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CASB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CWPP가 등장합니다. 워크로드 보호 기술인데 VM, 컨테이너 등 다양한 워크로드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CSPM이 등장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설정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할 때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 다음 2021년에는 CNAPP가 등장하게 됩니다. CSPM과 CWPP를 통합한 형태인데요. DevSecOps 개념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SSPM이 나옵니다. SaaS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설정과 권한 통제 기술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클라우드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클라우드의 보안 기술도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는 점, 초기에는 SaaS 접근 제어에 중점을 뒀지만 점차 워크로드 보호, 구성 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중심의 보안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도입으로 인해 조직의 IT 인프라 환경은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보안 취약점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맞춰서 클라우드 보안 기술도 꾸준히 진화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예, SGA 솔루션스는 기존의 서버 보안의 대한민국에서의 최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제품은 C-EGIS입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 보안 솔루션으로 컨테이너 이미지의 보증부터 운영 단계의 승인 제어에 이르기까지 보안 표준 규정 준수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보안 관리를 제공합니다. C-EGIS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보증, 정책 기반 보안 검사, 컨테이너 플랫폼 승인 제어, 그리고 비인가 사용자 접근 차단, 컨테이너 런타임 보호 등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C-EGIS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기업의 클라우드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V-EGIS라는 제품입니다. 워크로드 보호 제품인데요. 온프레미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서버 워크로드 보호 기능과 최적의 보안 가시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CWPP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GA 솔루션즈는 기존 온프레미스의 서버 보안 솔루션의 강자로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워크로드나 컨테이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보안이 SaaS 애플리케이션 접근 제어에서 또 워크로드 보호, 또 데이터 보호 등으로 확장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SGA 솔루션에서 내놓고 있는 C-EGIS나 V-EGIS도 잘 들었는데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보안에 대한 이 주의가 더 많이 필요하고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보안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 금융 분야인데요. 자, 이 분야에서 선택한 보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성도 높고 보안성도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융권에서는 최근에 자율보안과 또 클라우드 확장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13년 금융 전산사고 이후로 본격적으로 금융 분야에 망분리 체계가 도입되었죠. 금융위원회가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 망분리는 그 일환으로 도입된 거죠.
물론 이번 장에서 얘기하는 자율보안 체계가 망분리와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주요 히스토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조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발 등 여러 가지 업무상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특히 AI도 써야 하고 클라우드로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계속 제약을 두기에는 산업 발전도 너무 더디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보이게 되는 상황이죠. 망분리 이외에도 금융 분야 규제들은 세부적으로 보안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칭 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니다. 자율보안과 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 체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열거식 행위규칙 기반의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와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들은 자체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중요 보안사항의 CEO나 이사의 보고 의무 등 내부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 체계를 도입해서 금융회사의 보안 노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회사가 자율보안 체계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계획의 발표에 금융회사 보안 담당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까지 규정 등에서 하라는 것 잘 따라했는데 갑자기 자율화를 추진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보안원이 이런 자율보안 체계의 일종의 도구를 제시합니다.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CSF, CRI라는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CSF는 미국 니스트의 표준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이라는 그것의 약자입니다. 이 CSF를 활용해서 많은 조직이나 기관들은 자체적인 환경에 맞는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체계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CSF는 니스트에서 나오는 다른 표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는 CRI 프로파일은 미국 금융서비스 부분 조정위원회 산하 비영리 연합이 만들었는데요. CSF 기반으로 금융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체 평가를 통해서 보안 위협을 진단하고 자사의 위험관리, 미흡사항을 스스로 개선, 보완하는 데 활용된다 합니다. 일본의 금융청이나 시티그룹도 이 CRI 프로파일을 자율적으로 차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참고로 설명하자면 ISO 27000 시리즈의 프레임워크는 PDCA죠. 플랜드 체크 액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PDCA는 품질 관리에 기반을 둔 관리 체계에 보다 적합하죠. CSF나 IPDRR 체계는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 적합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목적, 적용 분야, 핵심 대상 등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칭 디지털 금융보안법을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자율보안 체계를 수립해 이행하고 감독당국은 검증하고 책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융보안원에서는 CRI 프로파일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결과로 가칭 금융권 자율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전무님 말씀을 들으니 이 자율보안 체계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무척 좋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은 구현이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면 국내 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안 및 거버넌스 체계가 또 외국과 다르고 또 그동안은 수동적인 체계에서 능동적인 체계로 변화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큰 흐름이기에 국내 금융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웨비나의 가장 관심거리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그리고 국가 보안망 체계인 N2SF, KRMF를 구축하는 대한민국형 보안 패러다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로 트러스트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일단 현재는 기존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다음에 차세대 보안 모델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는 그 포레스터의 연구원인 존 킨더버그가 2005년에 처음으로 용어를 만들고 얘기하기 시작했죠. 구글에서는 2014년부터 제로 트러스트를 실증했고요. 니스트에서는 2020년 800-207번으로 문서가 나왔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표준 문서를 발행합니다. 이후에 급격하게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관련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는 바이든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 행정부 산하기관은 24년도 말까지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고, 미 국방부는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부도 2022년 과기정통부에서 제로 트러스트 정책 포럼을 발족했고, 23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수립되면서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 체계도 도입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 이후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 1.0, 2.0 이렇게 나와서 현재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원칙은 모든 종류의 접근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중앙 집중적 정책 관리, 접근 제어, 결정과 실행, 사용자와 기기에 대한 강력한 인증, 최소 권한 부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증 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의 정의 경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접근 대상 자원들을 세부적으로 분리하고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즉 리터럴 무브먼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오른쪽 회색 그림은 니스트의 800-207번 문서에 나오는 그림이고요. 왼쪽은 우리 과기정통부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에 추가된 그림입니다. 구성은 양쪽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 요소들에 대한 내용과 그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그러니까 접근 주체가 있고 접근 주체가 사용하는 시스템, 주로 PC가 될 것 같습니다. 접근 주체가 이 단말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리소스에 접근할 때는 정책 시행 지점이라는 PEP에 우선 접근합니다. 이 PEP는 접근 주체와 단말기의 상태 정보와 함께 정책 결정 지점인 PDP에 허용할지 말지를 물어봅니다. 이때 PDP가 가지고 있는 계정, 권한 등 크리덴셜 정보와 비교해서 적합하다 판단할 경우에는 승인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PEP는 접근 주체가 단말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적 접근 제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접근 주체나 단말기 시스템의 보안 수준이나 상태 정보가 변경될 경우 때에 따라서는 현재의 연결 상태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에는 성숙도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다, 안 한다, 충족한다, 충족하지 않는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면서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총 4단계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초기, 향상, 최적화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존 단계를 간단히 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긴 하는데 수동으로 관리하거나 제한적인 가시성이 확보되거나 수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태일 경우 수동 단계가 됩니다. 가장 아래 단계죠. 그 위에 초기 단계는 기존 단계보다 일부분의 자동화, 그리고 기본적인 모니터링 등이 추가될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향상 단계는 자동화되고 중앙 집중 제어되면서 통합적인 가시성이 확보되는 등 상당 수준의 완성도를 보이는 레벨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위 단계인 최적화 단계는 완전 자동화, 그리고 동적 정책 적용, 매우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이는 레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로 트러스트의 역사를 좀 말씀드릴 때 미 국방부는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제로 트러스트 각 요소별 적용 로드맵입니다. 미 국방부의 로드맵인데요. 2023년부터 제로 트러스트를 전 군내 단계별로 도입하는데 27년까지 1차 도입을 완료하고 32년까지 2차 적용을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당히 본격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영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 상당수의 선진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로 트러스트 도입은 그냥 유행이나 대세라기보다는 다음 단계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무님 말씀을 들으니 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라든지 뭐 어떤 유행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그럼 결국은 기반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도 국방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 준비할 정도라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로 트러스트 성수동 모델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국가보안망 체계인 N2SF 구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스템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국가망 보안 체계 N2SF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망 보안 체계 N2SF도 환경의 변화에 보다 유연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형태나 내용을 본다면 미국의 니스트 800-53번 표준과 유사하지만 상당히 한국화된 내용입니다. 총 178개의 통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부록 2번에 몇 가지 자주 활용될 유스케이스들을 선정해서 그 유스케이스별로 어떤 통제를 적용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친절하고 유용한 그런 상황이죠. SGA 솔루션즈에는 올 초부터 공공기관과 N2SF 관련된 세미나와 업무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금융 자율보안 체계, 그리고 뒤에서 소개해드릴 KRMF와 함께 가장 바쁘게 해주는 분야인데요. 세미나의 질문이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나 업무 환경에서 AI의 활용, 그리고 인터넷의 이용, 이 두 가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록 2번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N2SF는 올 1월에 드래프트 버전으로 나왔고요. 7월이나 8월쯤 갱신된 버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통제 항목이 조금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만 일단 나오게 되면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N2SF의 적용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우선 대상의 정보 등급을 CSO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위협을 식별한 다음에 보안 대책을 수립합니다. 통제 항목 기반으로 수립하면 되고요. 그 후에 적절한 평가와 조정을 실시한 다음에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객사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정보와 시스템에 대한 등급 분류입니다. 미팅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문의해 주시는 부분이 이 등급 분류인데요.
물론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를 등급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보 등급 분류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관계자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저도 사실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N2SF가 국가망 보안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도 관심도 많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개념이기도 하다 보니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를 한국형으로 구축하는 KRMF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KRMF입니다. 우선 RMF라는 것은 미국 리스트의 800-37번 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2010년에 처음 만들어진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입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기관, 국방 및 방산 분야에 적용하도록 하는데요. 미 국방부는 이 프레임워크를 2014년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KRMF, 대한민국이 F-35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미 국방부 정책 규정 원칙에 따라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우방국에서도 미 국방부 및 방산기업이 준용하는 RMF를 따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적용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국방부와 방첩사가 한국형 RMF 개발을 위해서 TF를 창설해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2024년 국방부는 KRMF를 행정규칙을 통해서 지시하게 됩니다. 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면 적용되게 될 체계입니다. 한국형 RMF, 그러니까 KRMF는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모든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 보안을 소요부터 폐기까지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RMF, 보안 통제 항목의 18개 분야 826개, 그리고 한국군 훈령, 국제표준 등을 살펴보고 한국화해서 17개 분야 761개 항목이 도출됩니다. KRMF의 통제 항목입니다. 가이드라인, 통제 항목, 그리고 유스케이스별 가이드까지 나온 N2SF와는 좀 다른 형태이긴 하죠. 현재까지 외부에 공개된 것은 방첩사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보안 통제 항목 목록서입니다. 총 761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제 항목의 구성입니다. 17개 분야이고 전체 합치면 총 761개 통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근 통제, 보안 계획 및 평가, 인원 보안, 공급망 관리, 암호 관리 등 넓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KRMF가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김 전무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그리고 N2SF, 그리고 KRMF를 활용한 자율보안 체계 구축 방법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상관관계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금융의 자율보안 체계, 국가망 보안 체계 N2SF, 그리고 KRMF 등을 살펴봤는데 이들에게는 사실 족보가 있긴 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따져보게 되면 이제 족보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상세한 얘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와 각 체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보안 체계, 국가망 보안 체계, KRMF는 각 대상 조직들이 준수해야 할 일종의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로 트러스트는 무엇이냐? 제로 트러스트도 컴플라이언스냐? 꼭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방법론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N2SF를 구현할 때 제로 트러스트를 사용하고 KRMF를 구현할 때 제로 트러스트를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로 트러스트는 성숙도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사용해서 각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킬 때 단순히 충족과 미충족이 아닌 높은 성숙도로 충족할 수 있게 되는 점, 그리고 이것을 통해 보안 수준도 동시에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각 규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오버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오버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각 규제들과 제로 트러스트의 관계를 오버레이를 통해서 일관된 방법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 해당 규제의 해당 준수 항목들을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기름종이, 습자지 같은 것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아래의 그림과 겹쳐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종이에 그린 그림과 아래 종이에 있는 그림이 겹쳐 보이는, 겹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오버레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오버레이 기능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할 때 중복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SGA 솔루션즈는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기획하고 개발할 때 항상 제로 트러스트와 오버레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에 보다 충실한 성과물을 가지기 위해서 오버레이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외국에서도 이제 오버레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4년 제로 트러스트 오버레이라는 문서를 내놓습니다. 본격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행보고 중에 하나였는데요. 미 연방정부가 준수해야 할 800-53번의 통제 항목들과 그 다음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제로 트러스트가 어떻게 오버레이 되는지 설명하는 자료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복 작업이나 중복 투자도 줄이고 획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N2SF, 즉 국가망 보안 체계, 거기 가이드라인에도 제로 트러스트와의 오버레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버레이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와 자율 보안 체계, 제로 트러스트와 국가망 보안 체계,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와 KRMF의 그런 관계를 잘 이용해서 접목해서 사용한다면 조직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충족함과 동시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신보안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로 트러스트, 국가망 보안 체계, 그리고 KRMF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적 제약이 있고요. 적절한 수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클라우드 시대, AI 시대를 맞고 있는 동시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살펴봤고요.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결국 거를 수 없다는 다음 단계 보안 체계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자율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중심의 클라우드 보안 구축 전략이 전문의 말씀드리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의 말씀만 잘 들으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보안 시스템이 쉽고 빠르게 구축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SGA 솔루션즈의 전방위 보안 솔루션이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을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장시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기업에서는 보안이 중요하고 또 제로 트러스트가 화두인 만큼 질문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구현 철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제로 트러스트는 방법론이며 구축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전무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제로 트러스트는 이제 구현 철학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사실 벌써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솔루션들도 있고요. 그리고 도입되고 있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도부터 과기정통부 기사에서 제로 트러스트 실증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23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24년도에 2차, 그리고 25년도 올해 3차 실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SGA 솔루션즈에서는 23년도에서부터 24년 그리고 올해 신한은행과의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실증 사업까지 3개년도 연속으로 주간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로 트러스트는 구현 철학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ISMS나 ISO 27001 시리즈는 PDCA 기반의 관리 체계이고 새로운 자율보안 체계 등이 IPDRR 기반의 체계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율보안 체계가 나온다는 것은 PDCA 기반의 관리 체계에서 IPDRR 기반의 체계로 전환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PDCA 기반의 관리 체계들은 사라지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PDCA 기반 그리고 IPDRR 기반이 새로 나왔는데 이제 PDCA 기반은 주로 품질 관리 체계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그리고 환경 관리, 뭐 등등 여러 가지 관리 체계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그런 관리 체계에 적용되는 그런 체계이고요. IPDRR은 보다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많이 사용되는 그쪽에 보다 적합한 그런 체계라고 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PDCA는 사라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CA 기반의 관리 체계들은 기존의 관리 체계 꾸준히 향상시키고 관리되는 그런 관리 체계의 인증에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보안 체계나 국가망 보안 체계 같은 새로운 보안 체계들은 꼭 제로 트러스트를 이용해 구축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 자율보안 체계 그리고 국가망 보안 체계 같은 새로운 보안 체계들을 제로 트러스트로 활용을 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로 트러스트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율보안 체계나 국가망 보안 체계 통제 항목들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실예로 현재 경계형 보안 체계로도 충분히 충족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점은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충족, 미충족 여부가 아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충족을 할 수 있느냐 그쪽으로 초점을 잡아야 컴플라이언스도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수준도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로서는 제로 트러스트가 가장 가까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 솔루션들은 못 쓰게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게 되면,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도입해야 될 솔루션들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보안 솔루션들을 다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3개년도 계속 실증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모든 보안 솔루션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중앙 집중 통제화하는 그 체계가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 솔루션들을 연결을 하고 사용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솔루션들을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많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솔루션들과의 연동의 이슈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제로 트러스트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효과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공격 표면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는데 그 구분을 굉장히 세분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한 서버가 침해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서버, 그러니까 경계가 다른 분야로 전이가 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점은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복원력도 좀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을 남겨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끝으로 두 분 오늘 웨비나 소감을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박상무님? 네. 이번 웨비나라는 자리를 통해서 저희 SJ 솔루션즈의 기업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김 전무님께서 이제 설명 주신 이제 그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 전무님께서 한마디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고객 여러분들과 그 설명회 자리를 통해서 그런 미팅을 통해서 전달 드리는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은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업무상의 그런 협의나 아니면 좀 더 많은 깊은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요청을 주시면 추가적인 자리를 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GTT 코리아 GTT-CO 자율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GTA 중심 클라우드 보안 전략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GTT-CO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GTT-CO는 계속해서 유익한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